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원 외교 문제가 부각되자 심기가 불편한 모양입니다. 측근들 모아놓고 경제가 어려운데 자원 외교로 정쟁을 벌여서야 되겠냐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야당에서는 200억 원짜리 외국 부실 기업을 2조 원을 투입해 샀으니 경제가 이 모양이라고 응수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바로 그 부실 기업을 살 때의 석유공사 이사의 회의록을 뉴스K가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당시 석유공사 사장은 사실 자신이 없는데 어쩔 수 없이 사게 된 것이다. 실체를 밝힐 수 없는 외부의 도움을 받았다. 이런 말을 했다는 사실을 뉴스K가 처음으로 확인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달 탐사 계획에서도 문제가 또 발견됐습니다. 정부는 2020년에 달 착륙선을 자체 기술로 자력 발사하겠다고 선전하고 있지만 사업 타당성 조사를 하면서 제출한 기획안에는 착륙을 위한 핵심 기술의 국산화가 불가능하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역시 단독 보도입니다. 11월 14일 금요일 뉴스K 잠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1960년 4월 19일) 당시 언론은 빨갱이 데모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혁명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1980년 5월 18일 당시 언론은 불순분자의 폭동이라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독재에 항거한 정의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1987년 6월 10일 당시 언론은 대학생 가두 시위라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민주주의를 쟁취한 감격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백 없고 돈 없는 노동자, 서민, 학생들이 스스로 타올라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현실은 다시 타오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타오르고 있습니다. 빨갱이를 종북으로, 불순분자를 외부 세력으로, 언론은 말만 바꾸었을 뿐 역사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2014년 4월 1일 국민TV가 개국한 이유입니다. 국민TV는 역사를 역사로 기록하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측근들과 만난 자리에서 나라 경제가 어려운데 자원 외교로 정쟁을 벌인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원 외교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야당은 이명박 정부 때 200억 원짜리 외국 정유사를 2조 원에 샀는데 나라 경제가 어떻게 버티겠냐고 반박했습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김문수 혁신위원장이 마련한 혁신안을 옹호하면서 한편으로는 일부 혁신안의 후퇴를 예고하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보육 예산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한 공방으로 국회 교문위는 파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회 중계 카메라 나가 있습니다. 곽보아 PD. 네, 새정치민주연합이 에너지 공기업 임원진들을 불러서 자원 외교에 관한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네, 민주연합 진상조사위원회는 오늘 국회에서 석유공사 등 공기업 임원진들을 불러 실패한 자원 외교가 이뤄진 과정과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노영민 진상조사위원장은 2008년 이후 35건의 해외 자원개발 사업 가운데 계속되는 사업은 단 3건이고 특히 일부 사업에서 회수액이 전혀 없는 이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원욱 의원은 각 해외 자원개발 사업의 최초 제안자를 공개하라고 요구했고 전순옥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 이상득 전 의원, 최경환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의 해외 출장에 공기업 임원들이 동행한 기록 등을 요구했습니다. 광물자원공사 박경규 본부장은 많은 우려와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그동안의 사업을 되돌아보고 잘못된 점을 바로잡겠다고 답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발언이 오늘 계속 언론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운데 자원 외교를 두고 정쟁을 벌이고 있다, 이런 취지였다고 알려졌더군요. 자원 외교 국정조사까지 요구하고 있는 야당 입장에서는 그냥 넘길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한정혜 민주연합 대변인은 MB정부의 대표적인 자원외교 실패 사례인 하베스트 정유사 매각을 언급하며 이 전 대통령의 경제 걱정을 비난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나라 경제가 왜 어려워졌는지 되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억짜리를 2조 원씩 퍼주고 사는데 나라 경제가 어떻게 버틸 수 있겠습니까? 한 대변인은 석유 한 방울 가져오지 못할 정유 공장을 사는데 2조 원 넘는 세금을 털어넣고 손해를 보고 되판 것도 모자라 각종 비용까지 정산하고 나면 추가로 빚까지 떠안을 수 있다며 이 전 대통령은 진정한 마이너스의 손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그제 이동관 전 홍보수석, 맹영규 전 장관 등 측근들과 만난 자리에서 경제가 어려운데 자원 외교를 정쟁으로 삼아 안타깝다며 우리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권력 비리 차원에서 돈 받고 그런 건 없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연합은 석유공사가 2조 원을 투자한 하베스트 정유사를 투자액의 1% 수준인 200억 원을 받고 팔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노영민 의원은 잠시 전 발표한 자료에서 노 의원실과 석유공사 회계사가 회계법인에 자문한 결과 석유공사가 발표한 하베스트 정유사 매각 손실 금액은 약 2,500억 원을 축소해 발표한 것이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자, 새누리당 김문수 보수혁신위원장이 만들어서 제출했던 혁신안이 있죠. 당 의원총회에서 사실상 퇴짜를 맞았습니다. 혁신위를 출범시킨 김무성 대표 어떤 입장입니까? 네, 김무성 대표는 대권 라이벌인 김문수 위원장까지 포용하는 통 큰 정치인 이미지를 굳히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새누리당 서울시당 핵심 당원 연수에서 김무성 대표는 지난 11일 이 총에서 김문수 위원장의 혁신안이 거부된 일에 대해 의원 전체가 반대하는 것처럼 보도되지만 사실 그렇지 않고 의원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해보니 거의 찬성이라며 다음 주 이 총을 열어 토론을 더 한 후에 혁신안을 확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김무성 대표는 핵심 내용의 조정 가능성을 언급함으로써 혁신안의 후퇴를 용인하는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낳았습니다. 회의에 불참하는 의원들에게 세비를 주지 않는 이른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대해 김 대표는 국회의원을 노동자 취급 말라는 말도 일리가 있어서 조금 조정을 해서 의원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는 범위로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출판 기념회 전면 금지안에 대해서는 출판 자체를 금지하는 게 아니라 출판 기념회를 열어 뒤로 후원금을 받는 것을 안 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네, 김문수 위원장은 지난주에 광화문에 박정희 동상을 세우자 이런 주장을 했지요. 오늘도 비슷한 맥락의 말을 한 것 같아요. 네, 김문수 보수혁신위원장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한국판 산업혁명으로 전 세계가 놀라는 한강의 기적을 이뤄냈다며 미래를 꿰뚫어보고 자손이 먹고 살 길을 내다봤다고 칭송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서울시당 핵심 당원 연수 강연에서 이같이 말하며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인 박근혜 대통령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의 강연에는 박 대통령 부녀를 비난할 때 쓰는 부정적인 표현이 적잖게 등장하면서 묘한 여운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추진한 고속도로 공사가 결국은 좋은 선택이었다면서도 히틀러가 뚫은 고속도로 아우토반과 비유된 적이 있다고 한다거나 북한의 세습을 비판하는 와중에 박근혜 대통령을 언급하는 식이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처음에 1960년대에 고속도로를 한다고 할 때 당시에 모든 경제학자들이 다 반대했습니다. 차도 없는데 무슨 고속도로를 뚫느냐. 이것은 히틀러가 독일의 아우토반 고속도로 뚫어서 나치 독재했던 것처럼 저건 독재를 위한 고속도로다. 또 김 위원장은 새정치민주연합의 당명 교체를 말하며 국민 신뢰를 잃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한나라당에서 새누리당으로의 당명 변경을 주도한 인물이 박근혜 대통령이란 사실을 돌이켜보면 이 또한 뼈 있는 말이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네, 국회 교문위가 보육예산인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여야 이견을 좁히지 못해서 파행을 빚고 있죠. 오늘도 접점을 찾지 못한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제와 어제에 이어 오늘도 교문위 예산심사소위는 열리지 못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영유아 보육법 시행령을 근거로 누리과정 예산은 지방교육청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연합은 무상교육 비용 부담 책임은 국가에도 있다고 규정한 영유아 보육법 조항을 들어 새누리당의 주장은 상위법 위반이라는 입장입니다. 해법도 다른데요. 새누리당은 돈이 없다면 빚을 내서라도 지방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민주연합은 중앙정부가 교육청에 주기로 했다가 삭감한 보육료를 되살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교문위 야당 간사인 민주연합 김태년 의원,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신성범 의원의 발언을 차례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원래 교육부가 기재부한테 요구했던 예산이 있어요. 6월 달에. 그게 이제 누리과정하고 초등돌봄하고 고교 무상교육 이게 다 대통령 선거 공약 사업이거든요. 이 관련 예산을 신청을 했어요, 교육부가. 근데 기재부가 하나도 반영을 안 한 거거든요. 교문위에서는 애초에 교육부가 편성했던 예산을 증액해서 예결위로 넘겨서 예결위에서 심사를 하자. 이런 주장이기 때문에 매우 근거 있고 합리적인 주장입니다. 저희 당 의원들은 이거는 지방채 반영을 이미 승인했고 또 앞으로 지방재정법 개정을 통해서 추가로 1조 원 또는 1조 5천억 원의 지방채 승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법에 규정된 대로 지방교육재정 부담 교부금으로 집행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야당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장을 하면서 결국은 파행된 겁니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오늘 안에 지도부 차원에서 야당과 조율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여야 지도부 간 공식 만남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오늘 오후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 회장인 장휘국 광주교육감과 조희연 서울교육감, 이재정 경기교육감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누리과정 예산을 중앙정부가 책임질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습니다. 자, 다음 주 월요일부터죠. 국회 예결위가 예산안 조정 소위를 열어서 본격적인 예산 조정에 들어갑니다. 여야의 전략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새누리당은 논리와 속도, 민주연합은 철저한 심사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오전 회의에서 상임위별로 안 된 곳은 안 된 대로, 된 곳은 된 대로 속도를 내야 한다며 법정 시한인 12월 2일에 맞춰 예산안을 처리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신혼부부에게 집을 주자는 야당의 주장 등 타협이 쉽지 않은 내용이 곳곳에 있다며 사전에 상임위에서 논리나 데이터를 갖고 야당을 압도했으면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민주연합은 오늘 오전 예산정책위원총회를 열고 대통령 관련 예산 삭감과 법인세 등 부자 감세 철회를 통해 확보된 예산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확보하는 등 복지에 쓸 것을 다짐했습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창조경제사업, 새마을사업 등 박 대통령 관심 사업은 낭비성 예산이라며 전액 삭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주연합은 55억 원이 편성된 글로벌 창조지식경제단지 조성 사업의 경우 기본 계획도 없고 56억 원이 편성된 새마을운동 지원 사업은 올해 예산도 다 쓰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국민TV 뉴스 곽보아입니다. 석유공사가 2조 원에 사서 100분의 1인 200억 원에 팔아치운 캐나다 정유기업 날은 막대한 손실이 현실화된 MB정부 자원외교의 실제 사례입니다. 석유공사가 지난 2009년 날을 인수하기로 할 당시의 이사의 회의록에서 뉴스K가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당시 강영원 사장은 자신이 없지만 어쩔 수 없이 산다. 실체를 밝힐 수 없는 외부의 도움을 받았다는 말로 이사들을 설득했습니다. 강신혜 PD가 단독 보도합니다. 뉴스K가 새정치민주연합 부자연 의원실을 통해 확인한 2009년 10월 29일 한국석유공사의 이사록 회의록은 MB정부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대표적인 실패 사례인 캐나다 하베스트사 인수건이 승인되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회의록 말미에서 강영원 당시 사장은 대규모 인수사업이
정부의 계획에 따라 진행됐음을 밝힙니다. 당시 주무부처 지식경제부의 장관이었던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최근 국회에서 책임론이 불거지자 석유공사의 해외 투자는 공사의 자체 판단이었다고 한 것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이사회 회의록에는 원래 인수계약에 하베스트 정유회사인 나를 추가하면서 12억 캐나다 달러, 당시 환율로 1조 6천억 원의 거액이 더 들어가게 됐지만 기본적인 사업성도 확인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담겨 있습니다. 정유회사의 핵심인 리파이닝, 즉 정제 기술이 전무한 석유공사이기 때문에 사장부터 이 부분을 우려한다고 시인했습니다. 강영원 사장은 정제 전문 기술에 대해서는 사실 아킬레스건으로 생각하고 있다. 사실은 자신이 없는 부분인데 어쩔 수 없이 살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갑작스럽게 정유회사까지 사들이면서 실체를 밝힐 수 없는 외부의 도움을 받았다고도 했습니다. 결국 5년 만인 지난 8월 석유공사는 추가 투자액을 포함해 2조 원을 쏟아부은 나를 미국은행 실버레인지에 100분의 1 단돈 200억 원에 팔았습니다. 묻지마식 해외 투자 결정 방식은 다른 에너지 공기업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즈베키스탄 수르길 가스전 사업 계획을 논의한 2010년 6월 29일 가스공사 이사회에서 주광수 당시 사장은 사업성은 잘 모르겠지만 감은 좋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1년 뒤 감에 의존한 투자 결정은 4조 4천억 원짜리 대형 계약으로 현실이 됐습니다. 한편 이명박 전 대통령은 최근 측근들과의 회동에서 나라 경제가 어려운데 자원 외교를 정쟁으로 삼아 안타깝다. 너무 신경 쓰지 마라.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고 전해졌습니다. 국민TV 뉴스 강신혜입니다. 정부는 차기 대선이 치러지는 2017년 12월 달 궤도선을 시험 발사한다고 했고 2020년에는 달 착륙선까지 띄우겠다고 했습니다. 2017년 발사는 나사와의 기술 협력을 통해서 그리고 2020년 발사는 자체 기술로 자력 발사를 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뉴스케이는 어제 2017년 발사가 무리라는 사업 타당성 조사 결과를 단독 보도했습니다만 2020년 자력 발사의 경우에도 정부 스스로 핵심 착륙 기술의 국산화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달 착륙을 위한 항법 유도 제어 기술을 국산화 불가로 분류한 정부의 사업기획안이 과기평의 사업 타당성 조사 보고서에 포함되어 있고 과기평은 궤도선에 적용하겠다는 항법 유도 제어 기술 또한 국산화가 어려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김지혜 PD가 단독 보도합니다. 2017년 12월에 발사될 예정으로 추진 중인 시험용 달 궤도선의 최종 목표는 우주개발에 대한 국내 기반 확보입니다. 2020년에 쏘아 올릴 달 궤도선과 착륙선을 독자 개발하기 위한 사전 준비를 하는 단계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예비 타당성 조사 보고서는 국내 관련 기술 수준을 검토하며 정해진 기간 내에 기술 개발에 성공할 수 있을지 우려를 제기합니다. 먼저 시험용 궤도선에 탑재될 부품의 상당수를 해외에서 구매한다는 점에서 의문이 제기됩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 보고서에 명시된 7개 기술 분야, 총 47가지 부품을 살펴본 결과 이 가운데 60% 이상을 해외 구매한다는 계획이 수립돼 있었습니다. 상당수 부품을 해외 구매하면서도 정부는 2017년 발사를 통해 대부분의 기술을 국산화할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달 탐사 연구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관계자는 해외 구매보다 국내 개발 비중이 더 크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개수로는 그런데요. 주로 이제 전자장비 쪽이 저희가 굉장히 소형화돼야 돼서 아직 이제 그 국산화가 된 아이템들은 많지만 소형화된 부분들이 조금 아직 좀 부족해서 저희가 그렇게 한 건데 실제로 금액상으로 하면 외국에 그렇게 나가는 돈이 많지는 않습니다. 탐사선을 실제로 이제 설계해서 제작하는 비용도 본체를 제작하는 구조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좀 덩치가 큰 것들은 지금 다 국내에서 만들기로 돼 있거든요. 하지만 이를 검토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과기평 측은 국산화 가능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합니다. 달궤도 진입을 위한 핵심 기술인 항법 유도 제어 기술이 특히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과기평은 국내에서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는 이 기술과 관련해 해외 자문기관 선정부터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정부는 추가 자료를 제출하면서 한계를 인정했습니다. 항법 유도 제어 기술을 2020년에 발사할 본궤도선과 착륙선에
적용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 밖에 국내 연구 인력의 부족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과 같이 정부가 정한 시한에 맞추려 급하게 개발이 진행될 경우 10년의 연구 끝에 결국 러시아 로켓을 이용해 발사를 했던 나로호와 같은 상황이 재현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국민TV 뉴스 김지혜입니다. 삼성 SDS가 오늘 증권시장에 상장됐습니다. 단숨에 시가총액 6위 기업으로 올라섰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과 3남매는 투자액의 260배가 넘는 5조 원 가까운 차익을 기록했습니다. 아버지가 불법으로 넘긴 주식으로 재벌 3세들이 막대한 이익을 보게 된 현실에서 법과 경제 정의는 구호에 불과하다는 상실감이 증폭됩니다. 윤이나 PD가 보도합니다. 한국거래소에서 삼성 SDS 상장 시초가가 뜨는 순간 박수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오늘 증권시장에 상장돼 첫 거래를 시작한 삼성 SDS의 시초가는 공모가 19만 원의 2배인 38만 원이었고 32만 원대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사장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연 제일모직 사장은 이번 상장으로 투자액의 260배가 넘는 차익을 올렸습니다. 이들 3남매는 1999년 이건희 회장이 삼성 SDS 신주 인수권부 사채 320만 주를 헐값으로 발행한 이후 저가 인수, 액면 분할 등으로 주당 평균 1,180원의 삼성 SDS 주식을 확보했습니다. 이 주식들이 오늘 주당 32만 7,500원이 되면서 3남매에게 약 5조 원의 시세 차익을 안겨줬습니다. 103억 원을 투자해 삼성 SDS 지분 11.25%를 보유하게 된 이재용 부회장은 오늘 종가를 기준으로 지분 가치가 2조 8,500억 원이 됐습니다. 34억 원씩을 투자해 지분 3.9%를 보유한 이부진, 이서연 사장은 지분 가치가 1조 원에 가까워졌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남매의 삼성 SDS 지분 가치 상승이 논란이 되는 것은 회사 가치 상승에 따른 정상적인 이익으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1999년 삼성 SDS 주식 전환용 사채 발행은 헐값, 특혜 발행에 따른 배임 사건으로 특검 수사를 받았고 2009년 확정 판결에서 유죄로 결론났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삼성 SDS가 일정 시점이 지난 후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신주 인수권부 사채를 헐값에 발행해 이 회장 자녀들에게는 재산상의 이익을, 회사에는 손실을 끼쳤다며 이건희 회장 등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삼성 SDS의 주당 가치를 14,230원으로 확정했고 회사에 끼친 손해도 282억 원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건희 회장은 이 일로 1,100억 원의 벌금을 냈고 8천억 원의 사재를 출연했습니다. 결국 불법의 대가로 삼성가는 9,100억 원을 내놨지만 삼성가의 자녀들은 불법 주식 취득을 통해 대가로 치른 돈의 5배가 넘는 이익을 손에 쥐었습니다. 신주 인수권부 사채 헐값 발생에 가담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이학수 전 삼성전자 부회장과 김인주 전 삼성물산 사장의 경우도 엄청난 차익을 거뒀습니다. 이 전 부회장은 주당 892억 원씩 29억 원을 들인 주식이 9,900억 원이 됐고 김 전 사장은 주당 904원씩 12억을 투자해 4천억 원의 자산으로 불렸습니다. 삼성 SDS 주식이 주목받는 또 하나의 이유는 이 주식의 시세 차익이 삼성과 경영권 승계를 위한 자금줄로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으로 경영권 승계가 완료되기 위해서는 4에서 5조 원 정도의 상속세와 증여세가 필요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삼성 SDS 상장을 통해 발생한 차익과 비슷한 규모입니다. 이건희 회장이 가지고 있는 그 주식을 가치로 한 10조 원이라고 본다면 지금 거의 현재 SDS의 3남매가 가지고 있는 그 지분 가치가 5조 원이 넘기 때문에 증여세, 상속 증여세가 한 5조 원 정도 나온다고 한다면 충분히 이를 통해서 좀 해결할 수가 있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제일모직을 또 상장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제일모직까지 상장된다면 충분한 그 시세 차익만으로도 그 상속 증여세 부분에 대해서는 다 해결될 수 있다, 좀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등이 보유한 삼성 SDS 지분은 내년 5월부터 매각이 가능합니다. 국민TV 뉴스 윤이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는 좀 저는 자문하는 겁니다. 그냥 (2006년도) 제가 맡았던 한나라당 혁신, 2006년도 혁신, 그때는 당혁신, 지금은 보수혁신, 무슨 혁신의 대상이 그렇습니다. 한국 사회 보수의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혁신하는데 이게 바로 보수 혁신 활동이에요. 한국 사회 보수가 안고 있는 부패, 탐욕,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합리적으로 해야 될까? 소위 진보보다 더 도덕적 정당성이나 도덕적 의미의 상승, 거기에 좀 역점을 두시는 게 가만히 지금 당에서 혁신하는 이야기하고 저는 대상을 바로 국회의원으로 삼았다는 거죠. 의원들 의원총회 인정을 받으면 제일 먼저 의원들한테 칼을 들고 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좀 다른 게 뉴스가 있어요. 국회의원을 일용직 노무자처럼 1단계 내면 넌 출석 안 했으니까 얼마 빼겠다. 그건 째째한 놈입니다. 국가 지도자권인데 1당 노동자로 전락시키는 그런 발상을 하시면 나는 그게 잘못이다. 위원장이 대표하고 각세하면 안 돼요. 대표하고 각세하면 절대 안 돼요. 위원장은 목적 달성될 때까지 속에 있는 거 사키고 그거 다 하고 그러니까 김무성 대표하고 잘 쓰죠. 그냥 김무성 대표 신기를 건드리는 말 하지 말고 목적 달성될 때까지 혁신을 하는 게 이게 제대로 그 당시에도 이 혁신이 상당히 침침하게 이해관계가 밀접했어요. 그 당시에 당무회의, 문명위원회에서 벌떼처럼 일어나서 발표했어요. 당무회의에서 내 찬성을 가지고 못 봤어요. 박근혜 대표가 주도한 그 당시에 박근혜 대표 체제가 받아들이고 싶어 받아들인 게 아니라 여론의 힘으로 그걸 다 고생만 했습니다. 당의 미움 많이 받아요. 진짜 미움 많이 받아요. 그 당시에 사무총장이 그 혁신을 반대하는데 제일 앞장섰습니다. 당사무. 전국에 혁신한 우리가 토론회를 가졌어요. 번역. 부산도 그 토론회를 합니다. 사무총장이 그 당시에 주도적으로 토론회 서두부터 혁신하는 반대를 했습니다. 결국은 2006년도에 그 당시에 사무총장을 하시는 분이 전국의 모든 행사장에 그 가서 천마디가 반대를 했습니다. 사무총장하고 역주문자로 싸우고 있었어요. 한번 보죠. 그 당원 한 8명이 있는데 싸움을 했어요. 그 당시에 반대한 사무총장이 김무성 그러니까
무슨 매트하고 잘 쓰죠? 그냥 길거리에서 신기를 건드리는 말 하지 말고. 미국 월마트의 노동자들이 노동 조건 개선과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월마트 매장 안에서 처음으로 연좌 농성을 벌였습니다. 무노조 경영과 노동자에 대한 감시 탄압으로 악명이 높은 월마트 사측은 시위대의 요구는 전체 종업원들의 뜻과 다르다고 깎아내렸습니다. 매주 금요일 한반도와 국제 문제 조망해보는 시간입니다. 월드리뷰 황준호 뉴스 취재팀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한국에서는 대형마트 비정규직 문제를 다룬 카트라는 영화가 예. 어제 개봉돼서 상영 중입니다. 첫날 10만 명이 넘게 봤다고 해요. 예, 그렇다고 합니다. 네, 미국에서 한국에서나 있을 법하다고 생각했던 일이 일어났군요. 예, 월마트라고 하면은 미국 전역에 4,600여 개의 점포가 있고 또 140만 명,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일하는 세계 최대의 유통업체입니다. 그렇지만 노동자들은 대부분 비정규직이고 우리 돈으로 9,000원 안팎의 시급을 받는 저임금 노동자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월마트 노동자들의 상당수가 유명하고 아주 큰 기업에 다니면서도 연방정부의 식료품 보조금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노조가 생길 법도 한데 이 월마트라는 회사는 한국의 삼성처럼 노조를 인정하지 않는 무노조 경영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월마트 노동자들이 어제 서부 캘리포니아를 시작으로 시위를 해서 전국적으로 100여 명이 체포됐다는, 시위를 하다가 체포됐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저희 어떤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예, 일단은 시간당 임금을 적어도 15,000원으로 올려달라, 이런 임금 인상 요구가 가장 크고요. 또 노동력을 최대한 뽑아내는 것을 목표로 설계되어 있는 노동 조건, 이런 것을 개선하라, 이런 요구도 하고 있습니다. 또 노동자들이 입에다가 테이프를 붙이고 연좌 농성을 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회사에 대한 불만을 얘기하면 해고당할 수 있다, 이런 회사의 협박 때문에 그동안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자기들의 처지를 상징하는 행동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 마지막 부분, 그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하면 잘라버리겠다, 이렇게 협박하는 문제에 대해서 많은 시위대들이 이 문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이렇게 단체 행동을 하는 데 대한 압박이 평소에도 많은 모양이에요. 그렇습니다. 월마트라고 하면 사측이 노동자들을 감시하고 탄압한다는 걸 증명해오는 문건이나 증언, 이런 것들이 그동안 여러 번 나왔습니다. 특히 올 1월에 공개된 내부 문건이 대표적인 경우인데요. 월마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연대체 우리 월마트, 아우어 월마트라는 조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비난으로 가득 채워진 문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우어 월마트는 노동자들을 도우려고 만든 단체가 아니라 월마트 노동자들이 워낙 140만 명으로 워낙 많으니까 조합비도 많이 거칠 것 같아서 그 조합비를 노리고 조직을 만드는 집단이다, 이런 식의 내용이 문건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네. 회사가 이 정도로 노조에 적대적이라면 글쎄요, 이거 실제로 많은 노동자들이 해고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잘릴 각오를 하지 않으면 이런 행동에 나서지 못하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월마트 노동자들은 미국 최대 쇼핑 시즌 블랙 프라이데이를 앞두고 올해까지 4년 동안 매년 11월에 이렇게 집단 행동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작년만 하더라도 해고 19명을 포함해서 60명이 넘는 사람들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위에 참여한 사람들이, 오늘도 어제도 시위에 참여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 또 미국의 주류 언론의 조명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월마트 노동자들의 저항이 미국 노동운동, 그리고 나아가서는 최저임금을 높여야 된다는 전 사회적인 운동, 여기에서 차지하고 있는 의미가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언론들도 마냥 무시하지는 못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국제에너지기구라고 있죠. 예. 앞으로 세계 각국에 있는 핵발전소를, 그러니까 노후한 핵발전소를 폐기하고 또 정화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산정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 앞으로 26년 후죠. 2040년까지 전 세계 노후 원자로 200여 기를 폐쇄해야 되는데 그때 적어도 1,0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09조 원 이상이 필요하다고 그런 계산이 나왔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가 그제 국제에너지기구 연례 보고서를 인용해서 보도한 내용입니다. 핵발전소의 황금기라고 불렸던 지난 40년 동안 폐쇄된 원자로가 10기밖에 없다 보니까 폐쇄, 폐기, 정화 이런 데 드는 비용이 크게 부각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점점 지나고 노후 원전이라는 게 늘어나면서 이게 부각될 수밖에 없는 문제인데요. 국제에너지기구는
지금까지 각국 정부가 핵발전의 경제성만 강조했고 위험 비용은 과소평가했다라고 지적하면서 지금이라도 폐쇄 비용을 마련해야 된다고 촉구했습니다. 네. 나라별로도 비용을 좀 선정해 봤습니까? 예, 2040년까지 나라별로 감당해야 될 비용이 일단 28개 회원국이 속한 유럽연합 EU가 510억 달러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미국이 150억 달러가 들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일본 100억 달러, 그리고 한국과 인도가 각각 10억 달러로 예상이 됐습니다. 하지만 국제에너지기구는 각국 정부가 원전 폐쇄 경험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런 추산도 상당히 불확실하다. 즉 실제로 비용이 얼마나 추가될지는 모른다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1년에 문을 닫은 영국의 셀라필드라는 원자력 단지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2008년에 처음 시작하기 전에는 정화 비용이 200억 파운드 정도가 될 거다 이렇게 예상이 됐다가 현재는 그보다 3배 반이 많은 700억 파운드, 우리 돈으로 121조 원을 넘어서면서 영국 정부의 골칫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화 비용만 따진다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네. 폐쇄 비용 산정하는 게 어떤 이유 때문에 어려운 거죠? 예, 노후 핵발전소를 폐쇄하려면 원자로에서 생기는 고준위 방사능 핵폐기물 이런 것까지 처분을 해야 되는데요. 아직까지 세계 어느 나라도 이 핵폐기물을 처분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일단 콘크리트로 그냥 덮어버리는, 영국이 보관하는 방법만 쓰고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와 인터뷰한 폴 도프먼이라는 전문가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200기 폐로휘용 1000억 달러라는 것은 원자로를 해체하는 데 드는 비용일 뿐이지 이 핵 폐기물 처리, 그러니까 그 원자로라든지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 비용이 포함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실제 비용은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거라고 말했습니다. 또 IEA 국제에너지기구는 2040년쯤 사용 후 핵연료, 폐연료봉의 양이 현재 2배로 늘어서 70만 톤 이상이 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면 핵발전소는 가동하면 할수록 쌓이는 원전 폐기물의 처리와 관리 이런 것들에 천문학적인 혈세가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싼 에너지가 아니다. 엄청 비싼 에너지다라는 게 다시 한번 입증이 된 셈입니다. 그래요. 지금 우리나라는 아직도 한 번도 발전소 하나도 폐기해보지 못하고 지금 뭐 경제적인 에너지라는 얘기만 하고 있는데 이 해체 비용 만만치 않다는 점도 꼭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반도나 국제 문제에 관한 칼럼 소개해주는 시간인데 오늘은 어떤 칼럼 가져오셨습니까? 예, 그제 중앙일보에 실린 칼럼입니다. 송민수 전 외교부 장관이 그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 재연기에 대해서 얘기한 건데요. 작전권은 주권이나 자존심보다는 국가안보의 실제적인 측면에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우선 못을 박은 뒤에 전작권 환수를 연기해야 한다는 핵심적인 주장들은 안보의 관점으로 볼 때도 잘못됐다라고 조목조목 반박을 했습니다. 2007년 처음으로 전작권 환수 합의를 했을 때 당시에 외교부 장관이었고 또 그전에도 안보 문제에 관한 한미 간의 협상에서 잔뼈가 굵은 분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정확히 알고 있는 분입니다. 네. 자, 뭐 좀 구체적으로 보죠. 전작권 환수 연기론자들의 그 뭐 명분에 대해서, 근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비판하고 있습니까? 우선 단일 지휘 체제가 효율적이기 때문에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군 같은 경우에도 28개국 군대도 미국의 지휘 통제를 받는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송민순 전 장관은 나토 각국은 군대의 10% 정도만 그 신속 배치군에 배속시킬 뿐이지 나머지 90%는 각국이 각자 직접 지휘를 하기 때문에 사실과 다른 주장이고 전 세계에서 자기네 주력군을 지휘 통제하지 않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라는 반박을 했습니다. 또 두 번째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있으니까 전작권을 가져오면 안 된다라는 흔히 하는 주장인데요. 송민순 전 장관은 한국이 핵공격을 받을 경우에 미국이 핵으로 대응해 준다는 소위 핵우산 정책은 미국의 작전권 행사가 있느냐 없느냐, 미국에 있느냐 없느냐 이걸 전제로 하는 게 아니다라는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전작권을 넘겨야만 핵우산을 씌워주는 것은 아니다 이런 주장인가 별개로 봐야 된다는 그렇습니다. 얘기죠. 별개로 봐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예. 또 어떤 점을 지적했습니까? 미군이 한국군의 작전권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유사시에 미군의 증원을 쉽게 할 수 있다 이런 주장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송민순 전 장관은 미군 증파는 작전권 때문이 아니고 나토나 미일 동맹도 마찬가지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앞에서 주장과 마찬가지로 이 전작권이 어디에 있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동맹이 얼마나 튼튼하느냐 이것이 증파를 좌우하는 문제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송민순 전 장관은
작전권 없는 강군은 없고 사용 본능도 없는 첨단 무기를 사들인다고 해서 강군이 되지는 않는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작권을 들여와야 강군을 만들 수 있다 이런 주장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2006년에 청와대 안보실장을 할 때 미군의 고위 지휘관한테 들었던 얘기를 소개했습니다. 작전권 전환은 한미가 운전석과 조수석의 자리를 바꾸는 거지 미국이 차에서 내리는 게 아니다. 그래서 문제는 한국군의 일각에서 작전권 전환을 미군 철수로 간주하면서 미군 수준은 돼야 작전을 지휘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다. 그렇다면 미국 외에는 지구상에 아무도 작전권을 가질 수 없다. 이런 말을 미국 사람이 했다고 합니다. 네, 참 치욕스럽습니다. 네. 자, 조중동으로 분류하는 중앙일보에 실린 칼럼인데요. 예. 그래서 좀 흥미롭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중앙일보의 입장인가 아니면 비슷하기라도 한가 궁금해서 지난달 23일 그 전작권 환수 재연기를 합의했을 때 중앙일보가 사설을 어떻게 썼나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사설 제목이 불가피한 전작권 연기, 강군 개혁은 계속돼야 였고요. 전작권 전환 연기는 안보 상황을 고려하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북한의 대남 위협 증대 때문이다. 또 한반도 유사시의 미군 증원도 과거 같지 않다. 이런 대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송민순 전 장관이 이번 칼럼에서 잘못된 주장이라고 반복한 그런 주장들이 중앙일보의 사설에 그대로 실려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한 신문이 뭐 정반대의 의견을 실을 수는 있지만 당시에 사설을 썼던 논설위원이라든지 또 비슷한 기사를 쓴 기자들 이런 사람들은 송민순 전 장관 같은 그런 정통한 전문가들 견해는 취재를 안 했거나 아니면 했어도 무시한 것 아닌가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겨울처럼 추워졌습니다. 이 날씨에 CNN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전광판 위에 올라 고공농성을 시작했다지요.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의 복직의 꿈은 대법원 판결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한 기업과 다투는 또 다른 재판이 노동자들의 목을 조르고 있기도 합니다. 손쉬운 해고가 기업의 경쟁력이라고 합니다. 600만 비정규직이 나라의 경쟁력을 얼마나 높이고 있는지요. 못 믿을 이야기입니다. 비정한 사회에서 추락하는 사람들이 우리 곁에도 자꾸 많아집니다. (1980년 11월 14일) 신문사 발행인들로 구성된 한국신문협회에서 결의문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결의문은 다음날 주요 신문들 일면에 예외 없이 실렸습니다. 결의문과 함께 일면에 배치된 일면 머릿기사는 전두환 신군부가 발표한 언론 통폐합이었습니다. 34년 전 오늘 신문협회의 결의문은 신군부 언론 통폐합 발표의 마중물격이었고 제목은 건전언론 육성과 창달을 위한 결의였습니다. 결의문에는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정의가 지배하는 제5공화국의 출범을 예비하는 이 역사적 시점에서 우리 언론은 남을 비판하기에 앞서 스스로를 바로잡고 실천하는 양식을 실증하고자 한다. 신군부 총칼 앞에서 어쩔 수 없었다고 항변할지 모르겠지만 신문협회 회원사 상당수는 신군부에 부역했고 사세를 늘렸습니다. 11월 14일 결의문에 앞서서 이미 7월에도 언론 자율 정화와 언론인의 자질 향상에 관한 결의문을 채택해 신군부의 언론인 대숙청의 보조를 마쳤습니다. 그런 신문협회가 지금도 한국신문상을 매년 시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조선일보가 지난
지난해 9월에 보도했던 이른바 최동욱 혼의 아들 기사를 선정했더군요. 이런 단체가 공식 홈페이지에 스스로를 언론계의 어른단체라고 적어놨습니다. 뉴스K 마치겠습니다. 저는 내일 밤 8시부터 시작되는 국민TV 특집방송 민주노총 위원장 후보자 TV토론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